부동산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결국은 이에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약을 됐는데도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한 교수님과 연구원님의 열기 덕분에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2021 부동산 전망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일명 불인이들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부동산 관련한 많은 사연들을 받아왔는데요. 바로 2021 부동산 전망 불인이의 아무 질문 응답하기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결혼해야 하는데 집이 없어요. 결혼을 앞둔 서울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요즘 전세 때문에 여자친구랑 한숨만 늘고 있어요.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세가 너무 없어요. 월세도 생각보다 비싸고요. 이 전세가 앞으로도 계속 힘들까요? 월세로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게 최선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서 힘든 예비 부부의 사연인데요. 이 첫 번째 사연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두 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대비 전세금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건에서 합리적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려는 거는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내 집 마련하기에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결국은 분양시장이에요. 이게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하시면 좋고, 혹은 그 조건을 하시기가 어려우면 3기 신도시에서 이제 추천 물량들을 노려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머무시면서 그 추천 물량까지 노리셔야 되는데, 혹은 그마저도 사실은 추첨제다 보니까 경쟁률이 또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택 시장을 버리면 안 된다.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더 합리적이냐는 어떻게 차이로 가지시면 되냐면, 당첨이 안 된다고 전제했을 때 기존 주택 시장,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서 계속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네. 시세를 보시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점에 이걸 살 건지 분양 시장을 기다리면서 계속 대기할 건지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원화된 좀 전략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또 2018년 이후에 트렌드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같은 동네여도 거의 한 30% 정도 이상의 프리미엄 네.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청약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더 프리미엄 많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확률의 문제여서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청약으로 계속 갈 건지 구축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살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가야 되는 거고, 개인의 문제보다 사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만 봐도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전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 이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하는 등 전세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올해는 전세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 물량이 좀 늘어날까요? 아니면 월세가 늘어날까요? 우선은 저는 임대차 3법은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게 잘못된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 세입자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요. 근데 집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쫓아내고 올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물건을 봤을 때 세대당 한 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세대 있으면 10세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풀리긴 했어요. 네. 다만 문제는 그게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싸졌다는 거. 예.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빨리 해소될 것인가? 그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임대차 시장은 무조건 공급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2021년 현재 공급의 어떤 생각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이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제목, 서울 아파트를 팔아도 될까요? 입니다. 서울 마용성 지역에 구축 아파트를 갖고 한 채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도 많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넓고 쾌적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 집을 팔고 광화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로 평수를 넓혀가고 싶은데요. 주변에서는 서울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서울이 아닌 곳은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진대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대형 평수 신축 아파트를 사면 정말 후회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외곽에서 대형의 평수를 매매해도 괜찮을지 두 분께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차가 커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팔았을 때 결국은 뭘 살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팔고 현금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만 중에 하나가 평형을 넓히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경기권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넓은 걸 선호하는 부분들을 찾을지, 혹은 지금 있는 지역, 그 아파트 물건, 그 물건을 그 지역에서 바꾸는 거죠. 생활권을 안 바꾸고 네. 삶의 질에서 지금 이분이 네.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공간을 최우선하면 밖으로 빠져도 됩니다. 고양시나 광명 쪽으로 가셔서 넓게 사시면 삶의 질에 내가 더 충분히 충족을 한다 싶으면 가셔도 되지만 직주 근접을 최우선한다? 그럼 가실 필요가 없죠. 그쵸. 그 생활권 내에서 선택을 하시던가 혹은 팔지 않고 그대로 있으시던가. 그래서 본인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냐의 문제. 전 최우선으로 두는 걸 어떤 그렇죠. 걸로 볼 것 본인이 최우선으로 하는 게 공간이면 네. 사실은 지방으로 가도 됩니다. 그건 그렇죠. 네. 아,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분의 그냥 질문에 대해서만 서울이냐 경기냐로 했을 때 서울 요지에 있는 지역하고 이 신도시 지역하고의 차별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시차의 문제가 있고 같이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 폭의 문제가 있어요. 네. 신도시는 항상 늦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갑자기 30평 하던 게 역삼동이 한 2, 3년 전에 한 12억 하다가 지금 25억 하거든요. 그럼 그 같은 그렇게 오르는 기간 동안 분당권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빨리 올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못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네. 두 번째는 상승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주택은 변동성이 커요. 네. 근데 신도시에 있는 그렇게 변동성을 일반적으로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같이 오르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갭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건데 이런 것도 방법은 있어요. 마영성은 집은 갖고 계시고 전세로 살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 쪽에 있는 물건들은 전세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이 많은 만큼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시장은 왜 서울, 수도권 중심일까요? 내년에는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몇 달 새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더니 조정 지역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집값을 보면 그럴 만한 건지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왜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이 오르면 다른 곳도 같이 오르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 풍선 효과와도 관련이 깊은 질문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도 서울 수도권이 주도하고 또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가 계속 이어질까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은 수도권보다 지방 쪽이 더 강세였던 시기가 한 2, 3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방 쪽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초과 공급 이슈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2021년에는 사실은 수도권보다 혹은 지방 쪽에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꽤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은 세종과 대전이에요.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따져보셔도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내에서는 노도강, 금강구인데 네. 저평가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의 뭐 하남, 군포, 남양주 이런 지역들이 서울보다 더 많이 튀었어요. 사실은 순차적으로 계속 주변의 유동성이 퍼지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와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수요자분들은 지방 쪽에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가격 부담을 크게 느끼질 않으세요. 네, 핫할 만해서 핫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서 좀 부추김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A 지역이 뭐 9억인데 B 지역이 8억이라니 이런 식의 기사 있잖아요.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추김 현상
그리고 풍선 효과가 좀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은 건 있고요. 네. 부추김이 적당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궁중심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나타나는 요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그분 질문을 봤을 때 네. 이슈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는 학군에 대한 문제고 학군 중요성은 20세기 초반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학군과 관련된 건 항상 있었던 문제고 그걸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학군 수요가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니에요. 서울만 하더라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학군 인구가 50%가 줄었어요. 대치동 학군의 가격대는 그건 전세 가격을 미치는 거지 매매 가격은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의 가격이 이제 국가 전체로 미치느냐는 사실은 약간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세종시 말씀하셔서 세종시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거의 80% 올랐어요. 근데 세종시가 2010년대 중반부터 보면 계속 가격이 평평해요. 네. 거의 안 올랐어요. 안 오르다가 갑자기 빵 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수도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딱 경험한 게 수도권이 많이 올라가지고 세종시가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인식인 네. 것 같아요. 각 생활권별로 주택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팩터가 영향은 다 같이 미쳐요.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근데 시장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풍선 효과는 저는 약간 좀 반신반의하고요. 다만 시장권 안에서 예를 들어 수도권 안에서의 풍선 효과라는 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건 확인이 된 거고.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종로에 출근하고 싶다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종로에 출근할 수 있는 데가 수도권에 많아요. 인천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시고 광명, 하남, 저 끝에 파주에서도 오거든요. 그럼 그 주택 수요자는 여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비교를 했을 때 자기의 적정한 선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올렸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지난해 조정지역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 2021년 청약제도 바뀌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데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사실 남편이 지역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지금도 주말 부부로 살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를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사연자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 기간 외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약제도에는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원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약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청포족이라 그래서 청약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긴 합니다만 네.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첫 번째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1월에 이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와 관련된 소득 조건이 좀 완화가 됩니다. 혼자 벌 때 그때는 한 100% 기준으로 받고 맞벌이는 120% 수준까지 받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는 이게 120% 맞벌이 140% 수준까지 확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소득 저변이 확대가 됐으니까 네. 사실은 경쟁률은 좀 높아지는 요인이긴 해요. 다만 특별공급 조건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0% 수준은 일단 기존 소득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지금 완화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과하게 오를 거다라고 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올해 2월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0년 동안 이제 청약을 못 하게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법에서 정한 거는 지키셔야겠죠. 네. 지키고 가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조건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주 의무 기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단 공공주택에서 사실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공급을 받게 되시면 5년 의무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0%에서 100% 이내에서 분양을 받으시면 3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민영에선 좀 틀려요. 민영에선 80% 이하에서 분양을 받으시면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고요. 그리고 100% 이내에서 받으시면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부여된다는 점. 그래서 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내가 청약을 해서 받겠다 했을 때 내가 필수적으로 거주해야 될 의무 조건들을 따져보시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
그 스케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올해 바뀐 청약 제도로 인해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내 집 마련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바뀐 청약 제도로 인한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하시나요? 여전히 청약으로 했을 때 프리미엄 붙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청약으로 이제 당첨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만은 당첨 안 된 사람들은 좀 심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청약을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금융 스케줄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왜냐하면 분양가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아마 묶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들어가는 시점에 그게 이제 15억 이상이라 되면 잔금도 지금 대출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스케줄이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게 역시 이건 정책의 이슈인데 사실은 청약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의 목적 자체는 좀 사회적 약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약자한테 금융 조건 같은 것들은 정책적으로 좀 더 그 페이버를 줘야 돼요. 그러면 묶는 게 아니고 좀 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묶는다고 하면은 청약을 됐는데도 내가 이래 내 스케줄 자금 스케줄이 안 되겠네 하고 사회적 약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책의 목적하고 좀 반대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청약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요자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공급자 측면 또는 정보 장착자 장국 측면에서는 사실은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느냐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매력적인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시장에. 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신도시, 외곽이고요. 물론 하남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습니다만 딴 데는 좀 멀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안에서도 대규모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희미하다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임대 물량도 공격적으로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등 공급 물량이 적진 않지만 그럼에도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게만 느껴지잖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현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런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자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3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보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신축을 원합니다. 네. 근데 자산이 3억이신 분, 10억이신 분 선택지가 다르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 부분들을 간과를 하세요, 계속. 사실은 선택지도 나누셔야 돼요. 단계별로. 신축을 선호하지만 신축엔 갈 수 없어. 그러면 준신축. 원래 신축보다는 좀 저렴해요. 준신축이. 그 준신축도 내 자산 여건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구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비아파트 유형에서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가격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싸게 나오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효율적인 방법. 예. 저는 뭐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약이 우선 가장 좋은 투자처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축 시장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성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동구에 30평대가 뭐 15억 이상이라고 하면은 강남에서도 사실 한 47평대가 15억대가 있거든요. 아, 네. 문명동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긴 되게 안 올라요. 사실은 한 2개월 전에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강동구에 있는 30평대는 더 크게 가격이 거래됐다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문명동 대림 아파트보다 안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일 재활성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게 그러면 굉장히 큰 공부를 해야 돼요.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투자하려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그 중고 아파트 단지를 한 4-5개 정도 놓고 거기에 상위하고 열의 아파트 가격대를 과거의 트렌드를 본인이 계속 분석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산업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걸 분석을 하듯이 부동산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하나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같은 가격대에 있는 다른 지역을 반드시 몇 개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두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또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이라는 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부동산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대세 상승만 얘기를 해서 이건 부동산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젠가 꺾일 겁니다. 근데 그게 2021년은 아마 계속 유동성이 많을 것이어서 때가 꺾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는 들어오는 분도 들어오는 분인데, 그러면 언제 엑시트 해야 되냐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 중개사무소 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놔야 된다. 네. 그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시장이 꺾일 조짐을. 먼저 빠지시고 싶으시면 중개사분들의 의견을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네, 두 분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낱낱이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김경민 교수님, 민재 연구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을 지나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부디 코로나19도 우리가 모두 극복하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더 크게 웃을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성실함을 상징하는 소의 해인 만큼 HDC 현대산업개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